그날 이후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섬뜩한 얘기가 하나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좋아하는 연속곡을 보고 있던 남자의 귓가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추측에는 또 술 먹고 싸우는 게 있다 생각하고. 종종 소란스럽던 이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시에 형사들이 찾아왔더라. 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보니까 피로 물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건 이 집의 주인은 이 씨와 또 한 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대원에게도 이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옆쪽에 있던 사람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사람은 숨이 걸딱 이렇게 그때 아직은 의식이 있었어. 뒤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책의 부상자를 인계한 뒤 찬찬히 둘러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빈 술병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집주인 이 씨. 부검을 통해 확인된 그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얼굴하고 머리 쪽에 80여에 가격된 상처가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움직임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형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은 횟수를 가격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시각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물건 하나가 형사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벤치만한 크기의 라쳇 절단기라고 있습니다. 혈흔이 많이 묻어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라쳇 절단기로 범행 도구를 확인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 있었고 한 명은 사망한 채로 또 한 명은 살아남은 채로 발견이 됐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는 하루도 되지 않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왜 다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몇 명이서 있었는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사건에 대한 기억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의 진술 속에서 또 한 가지 일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이 씨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비단 박 씨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호수는 모르는데 매일 여기 전부 다 혼들이요. 그러니까 피해자 이 씨의 집은 그들이 종종 모여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곤 했던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의 모습이 아파트 입구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곳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오랜 수소문 끝에 현재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 지금 넘었어요. 하고 나오고 내려가는데 칼국수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삶아서 먹고 내려가는데 거기 앞에 딱 서 있더라고. 누가? 여기가 어디가 그러니까 2층 가지. 늦은 오후 고스톱을 치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선뜻 피해자 이 씨 집으로 향했다는 신 씨. 신 씨와 두 명의 친구들이 갔을 때 집안에는 이 씨 혼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고스톱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 씨가 피해자 이 씨의 집을 나온 것은 오후 4시 54분경. 약 20여 분 후인 5시 12분경 화투를 치던 또 한 사람이 이 씨의 집을 나섭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8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박 씨의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집안에 있던 사람은 낮부터 화투를 치고 있었던 이 씨와 황 씨 그리고 박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 24분경 이들과 함께 있던 황 씨가 집을 나서면서 방 안은 이 씨와 박 씨 두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도 간경화로 사망할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날의 상처들도 거의 암으로 갈 때쯤인 사건 발생 25일 후 간경화라는 예상치 못한 지병으로 돌연 그가 사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방에서는 이런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목격자는 모두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 방 안에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입니다. 이쪽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측으로는 변사자 또의 혈흔이 줄을 이룹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중태자는 이쪽에서, 변사자는 이쪽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는 박 씨의 혈흔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태자 그로 봅니다. 그 중태자는 이 앞에서 채촉하기 당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에서 네, 문 앞에서 여기를 향해서 전방으로 중태자의 히드로 이탈 혈이 나옵니다. 휘두름 이탈 혈흔이란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를 때 흉기에 묻은 피가 원심력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벽이나 바닥 등 사건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형태의 혈흔을 말합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이 휘두름 이탈 혈흔이 최초 공격 지점인 문 앞에서 시작해 벽 안쪽으로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형태의 혈흔이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바로 충격비산 혈흔입니다. 충격비산 혈흔이란 피가 고인 부분을 흉기등으로 가격을 했을 때 생기는 혈흔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비산의 혈흔의 특징은 이렇게 방사분포로 부채꼴 모양의 그 방사분포로 생성이 되고요. 그런 충돌 각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발열 부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발혈 부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혈흔의 증언은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상의 전부 다 자신의 혈흔입니다. 80회 이상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무수하게 많은 비산 혈흔들이 생성되는데 자신의 옷에 1점도 생성되지 않는다. 무슨 있죠? 혈흔 분석 전문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현장에 무수히 찍혀 있는 피 묻은 발자국들입니다. 신발에는 신발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맨발에는 그 맨발에 그 장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양말에는 직조흔이 있습니다. 그 직조흔이 이제 보였었고요. 그 양말 이제 혈흔 족적으로 이제 추정되는 족적이었습니다. 보통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 밑창과 유사한 형태의 혈흔 족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경우에는 발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문이 남는데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 족적의 경우에는 직조흔, 즉 양말을 신고 걸었을 때 보이는 섬유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놀랍게도 사건 현장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 하나를 포착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맨발로 지금 피가 전체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그죠? 명확한 이 발자국은 범인의 발자국이다. 범인이 유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박 씨 주변인을 수소문하던 중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씨가 그 씨랑은 어떤 관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이죠. 그 씨가? 예.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내면서도 어려워했다는 한 남자. 그는 사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던 목격자 황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흔적은 분명 어딘가 예사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피해자와 늦게까지 화투를 쳤다는 황 씨가 이 씨의 집을 나선 것은 4월 3일 밤 10시 23분경. 어쩐 일인지 그는 새벽 1시 10분경 다시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현장을 빠져나간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의류수거함. 그런데 그의 손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뭔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자신의 모자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곧바로 황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안에서 뜻밖의 증거물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사건 당일 황 씨가 입고 있었던 등산복과 내복이었습니다. 급히 뭔가를 지우려 한 듯 옷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 씨의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슬리퍼를 수거했는데 그 슬리퍼 안쪽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휴지 조각들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 황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 묻은 슬리퍼가 본인의 것이 맞나요? 네, 제 슬리퍼입니다. 왜 버렸나요? 왔다 갔다 하다 피가 묻었으니 버렸겠지요. 피가 묻었다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들입니다. 혈흔 분석 전문가들은 먼저 현장에 있던 범인의 혈흔 족적과 황 씨의 족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세탁한 옷가지들에서도 단서가 포착됩니다. 점퍼를 보면은 여기 이제 2피해자 혈흔이 나오고요. 1피해자 약하게 나오고, 바지를 보면은 이제 2피해자 이제 혈흔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들은 황 씨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혈흔이 특정 부위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른쪽 오른 무릎에서 이제 정강이 부분에 이제 혈흔이 이제 집중되어 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릎을 이제 굽혀 가지고 가격을 했을 때 고인 혈흔에 접촉한. 황 씨의 내복은 발견 당시 오른쪽 무릎 부위에 상당량의 혈흔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혈흔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피가 고인 곳에 무릎을 대고 있어야 하는데 황 씨의 주장처럼 쓰러진 피해자를 잠깐 살피는 정도로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황 씨의 주장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이 발견됩니다. 황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사건 현장에서 그가 쓰고 있었던 피 묻은 흰색 모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자입니다. 들어올 때 CCTV는 이 모자인데 다음에 다시 이 모자가 없죠. 이 모자가 아니죠, 그죠? 나갈 때는 예. 없죠. 그는 쓰러져 있는 두 피해자를 목격하고 살아있는 박 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묻은 혈흔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모자에 남아있는 혈흔의 형태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헬멧을 쓰고 이제 가격을 했는데요. 충격되어 비산된 그 지름 수밀 이하에 그리고 1mm 지름 1mm 정도의 이제 원형의 혈흔들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 모자를 썼을 경우에 이제 가격에 의해서 비산된 혈액방울에서 이제 1mm 정도의 이제 혈액방울이 그 생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황 씨의 모자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가 고여 있는 자리에 외부 충격을 가했을 때만 생기는 혈흔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태자 혈흔 비산혈입니다. 바깥에만 비산혈이 있으면 이해돼요, 그죠? 안쪽에서 발견된 혈흔이 또 비산혈이 있어요. 안쪽에 또 비산혈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쓰고 있을 때도 자기 머리 쪽으로 날아오고 벗겨져가 중을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도 벌써 바닥으로 또 떨어지고 날아가고 떨어지고 벌써 자기가 있을 때 비산혈 충격 혈흔들이 막 날아가고 있고 이탈 혈흔들이 막 날아가고 있고 막 힘을 가해서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미궁 속에 빠져있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던 밀실. 그는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며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 그곳엔 붉은 목격자가 현장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